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요. 우리 교재 페이지 471페이지 보면 제3절 기타 설비입니다. 자, 기타 설비는 여러 가지 관련된 설비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뭐 약전 설비, 전화 뭐 이런 건 여러분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우리 교재 473페이지에 보면 피뢰침 설비가 나옵니다. 자, 이거 피뢰 설비라고 얘기하죠. 방제, 재난을 방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73페이지 보면 여러분 두 번째 피뢰 설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옥상에 이렇게 피뢰침이 달려 있습니다. 자, 피뢰침은 다른 거 없죠. 여러분 어떤 낙뢰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낙뢰가 보통 전압이 얼마 정도 되냐면 보통 4만에서 7만 볼트 정도의 사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큰 전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피뢰 설비인데 이 피뢰 설비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피뢰 설비를 갖추려면 건물의 높이가 무조건 20m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은 이 피뢰 설비를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확히는 20m 이상입니다. 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각의 규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건데, 자, 피뢰 설비가 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있어서 밑에 이렇게 봉을 갖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 돌침, 그러면 전기를 맞는 부분에서 수레부라는 표현을 써요. 요게 이제 전기를 밑으로 끌어내린다고 해서 인하도선. 이 땅속에 묻는 거, 이게 접지극입니다. 자, 이런 개념.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인데, 문제는 얘들이 전선에 굵기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개는 전부 다 피복이 없는 나동선을 기준합니다. 나동선은 피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동선으로서 그 굵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50mJ 이상의 굵기를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 전부 다 50mJ 이상의 굵기를 갖게끔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맨 위에 보면 여러분 돌침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돌침. 이 돌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최소 25cm 이상 올라가면 돼요. 25cm 이상. 근데 어떤 분 그러대. 우리 집은 이렇게 높던데? 예, 높아요. 높는 것은 왜요? 보호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낮게 되면 건물 주변에 보호각이 자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은 번개를 맞을 부분이 맞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호각을 만들기 위해서 피뢰침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기준상은 바닥에서부터 25cm 이상 올라가면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어떤 규정들이 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여러분 미음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음번. 법적인 개념입니다. 측면 낭대를 방지하기 위해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까지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할 것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의 높이가 60m를 초과한대요. 자,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 건물 높이의 몇 분의 몇 지점이냐면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얘는 5분의 4 지점을 초과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요 측면에도 이렇게 피뢰 설비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 건물이 높다 보니까 꼭 꼭대기만 맞는 게 아니라 요 높이, 요 측면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나 높이 올라가는 건물은 꼭 측면에다, 즉 조건이 5분의 4 지점 이상 되는 그 부분에도 반드시 측면에 피뢰 설비를 갖춰야 돼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비읍번 좀 볼까요? 비읍번.
지표 레벨에서 여러분 지표 레벨이라는 것은 그 수준점이죠. 그러니까 해수면부터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지표 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m 지점부터 최상단부까지 측면에 수레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표 레벨이라는 얘기는 해수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발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지표는부터 150m를 자, 초과하는 건축물은 이 건축물의 높이 몇 메타요? 120m. 120m를 초과하는 요 윗부분에도 그 측면에 반드시 또 돌침을 피레 설비를 갖추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150m에 여러분 5분의 4지점이 사실은 120m예요. 결론 60m를 초과하는 5분의 4지점이었죠. 그러면 150m에서도 5분의 4지점은 120m. 결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다음에 474페이지 우리 항공장애등 설비가 나옵니다. 이 항공장애등 기본적으로 여러분 밤에 우리 요즘 건물들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공으로 나는 항공기로부터 건물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보면 여러분 건물 주변에 깜빡깜빡 이렇게 켜놓는 게 바로 항공장애등입니다. 그래서 자, 이 항공장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를 보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강도와 고강도 항공장애 등이 있어요. 그래서 저강도 항공장애 등입니다. 얘는 밝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광도, 그 불빛의 밝기는 최소 20칸델라 이상의 밝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깜빡임이 없는 광으로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하 15도에서 윗방향으로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20칸델라 이상 보시고 다음에 고강도입니다. 고강도 항공장애등. 여러분 이 고강도 항공장애등은 기본적으로 밝기가 존재합니다. 그 밝기가 보통 2000칸델라 이상이 돼야 돼요.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좀 깜빡거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깜빡임의 횟수, 전멸 횟수가 자, 약 분당 20에서 60회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면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건물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두 가지가 꼭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우리 전기 운송 및 기타 설비에 대해서 모두 마치고 이제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보면 여러분 10장에 보면 481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가 나와요. 자, 홈 네트워크 설비는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여러분 지금 여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18회 때는. 그러면 19회 때도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여러분 적지만 나오면 한 문제 정도 아니면 안 나오거나. 그래서 자, 얘는 뭐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꼭 봐야 할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490페이지 보면 전유 부분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과 그다음에 공용 부분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 요 두 가지만 보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페이지 4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90페이지 보면 전유 부분 홈 네트워크 전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홈 네트워크 설치 기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번 홈 게이트웨이가 나와요. 자, 이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에 있는 모든 것과 컴퓨터에 서로 연결해주는 그 하나의 중간 그런
기계장치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세 번째 보면 자, 그래서 자, 이 홈게이트의 세 번째 보면 이상전원 발생 시 이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상전원이라는 얘기는 혹시 우리가 220을 쓰는데 220 이상의 전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자동적으로 차단해서 모든 기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월패드가 나옵니다. 이 월패드 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벽에 붙어 있는 모니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어떤 보통 형태로 되어 있지만 요즘 다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터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웰패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품 볼 수 있는 기능, 자, 기본적으로 다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자, 우리 교재 페이지 491페이지 보면 세 번째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웰패드는 원격 제어되는 조명 제어기. 자, 조명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난방 제어. 또는 여기에 제어하는 모든 원격이 되는 원격 제어 장치는 여기에서도 제어를 할 수 있지만 혹시 얘가 고장나면 기본적으로 각각에서도 이것을 껐다가 켤 수 있는 조작하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우리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웰패드는 기본적으로 웰패드 자체에서 자, 이걸 찾아 들어가서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웰패드가 고장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이것을 조명이나 난방이나 그 외 모든 것을 제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각각에는 별도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어야 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감지기가 나와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원격 제어기죠. 여러분 원격 제어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TV라든지 아니면 난방이라든지 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걸 이걸 원격 제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취사용 가스죠. 취사용 가스를 제어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왜 대부분 분들이 깜빡하는 거, 가스레인지 위에 뭘 올려놓는데 쉽게 해서 가스레인지를 안 끄고 나온 거죠. 그러면 제가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끌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취사용 가스인데 이렇게 취사용 가스에서 쓰는 가스 밸브는 취사용 가스 밸브입니다. 취사용 가스 밸브. 밸브는 이게 수동인데 처음부터 여러분 수동인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연결했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잠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동으로 잠길 수 있는 별도의 밸브를 설치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격 제어가 가능한 가스 밸브 제어기를 설치.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걸 밸브를 설치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 보면 원격 제어 가능한 조명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제어는 집에다 설치할 때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최소 어떻게 하냐면 세대 안에 한 구 이상, 즉 램프 하나 정도, 좀 거실이면 거실 등 또는 뭐 안방이면 안방 등 하나는 원격 제어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도어락이죠. 우리가 흔히 해서 이렇게 뚜뚜뚜 누르는 번호키. 자, 이것도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웰패드하고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 그래서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결해서 동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이 있는 유선인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이때 유선인 경우는 배관 배선. 이게 뭐냐면
선이 보이게 가지 말고 선이 안 보이게 무슨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그 안쪽에 선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자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네 번째 감직입니다. 자, 감직은 여러 가지 감지기가 있는데 특히 뭐 우리 그 인체 동작력 감지기라든지 가스 감지기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자, 그 감지기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감지는 기본적으로 전원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야 감지가 되겠죠. 자, 작동합니다. 두 번째, 가스 감지기예요. 문제는 이 가스는 기본적으로 LPG가 있고 LNG가 있죠. 자, 여러분 LPG는 기본 개념이 무겁죠? 가볍죠? 그래서 감지기를 다룰 때는 무거우니까 여러분 너는 바닥 쪽에 다는 거고 너는 천장 쪽에 단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개폐 감지기입니다. 개폐 감지기라는 얘기는 제가 분명히 문이나 창문을 닫아놓고 왔는데 이게 열려지는 것을 감지하는 게 바로 개폐 감지기입니다. 자, 결론 그놈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개폐 감지기는 현관문 상단에 설치. 자, 가장 기본적으로 현관문에 하단도 아니고 여러분 상단에 설치합니다. 위에 설치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또 전선을 배선할 때는 단독 배선, 즉 너 혼자만 써야 돼. 왜 다른 거하고 같이 연결되면 안 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동체 감지기. 즉 그놈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감지해 주는 거죠. 동체 감지기. 자, 움직임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유효 반경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효 반경 내에 설치해야 되는 거지 유효 반경 외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이제 세대 단자입니다. 이 세대 단자음 같은 데 보면 자, 대부분 홈 게이트웨이 같은 게 요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건 이 크기죠. 여러분 거기 네 번째 보면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 거기 보면 500 곱하기 400 곱하기 자, 가로 세로 곱하기가 500 곱하기 400인데 그 깊이는 80mm 깊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크기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대 통합 관리반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비 전원 장치. 여러분 예비 전원 장치는 어떤 기기가 작동해야 되는데 상시 전원, 즉 한전에서 전원이 차단됐을 때 그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가 예비 전원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비 전원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전요 부분에 관련된 얘기가 끝났으면 이제 공용 부분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공용 부분, 자,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가 여러분 단지 네트워크 장비예요. 모든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얘는 우리 교재에 좀 봐야 될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군의 통신실, 또는 통신 배관실, 요게 요 네트워크 장비가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게 관련된 얘기.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봐주십시오. 근데 혼이 여러분 집중군의 통신실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 있어요. MDF실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지 서버. 자, 여기가 서로 통신을 연결해 주면서 해주는 어떤 그 교환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번. 단지 서버실은 단지 서버실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그래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대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권장하나 집중분해 통신실. 또는요, 자,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대요. 방제실. 이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실 또는 집중분해 통신실 또는 방제실까지는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보안을 폐쇄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얘 때문에 CCTV, 즉 CCTV 이게 폐쇄로 텔레비전 장치죠. 설치를 권장을 한다고 나오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네 번째. 결국 이 컴퓨터 장치가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온 또는요 상습 민 곳에 설치하래요. 그런 장치를 또 안 되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폐쇄로 텔레비전 장치.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폐쇄로 텔레비전 장치 카메라. 요 카메라는 결론 카메라가 있어야 폐쇄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설치하는 장소를 여러분 네 군데로 권장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주차장. 이게 지상이든 지하든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주동 출입구, 각 통에 들어가는 출입구. 또 하나 어린이 놀이터. 자, 또 하나 승강기, 엘리베이터. 이 안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는 여러분 폐쇄로 텔레비전 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여러분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네 번째 보면 예비 전원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예비 전원 장치는 집중분해 통신실, 통신 배관실, 단지 서버실, 방제실, 주동 출입 시스템, 전자경비 시스템. 자, 이런 데는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설치 장소를 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다시 가요. 집중분해 통신실, 그다음에 통신 배관실, 그다음에 단지 서버실, 그다음에 방제실, 그다음에 주동 출입 시스템, 그다음에 전자경비 시스템. 이런 데는 반드시 한전에서 전원이 찼는데도 예비 전원 장치가 전원을 공급해서 이 장치가 뭐 정전이 돼서 뭐 작동을 불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5번에 보면 주동 출입 시스템. 각 동의 출입 시스템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주동 출입 시스템은 지상의 주동 형부가 지하 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의 설치. 그래서 자, 이 주동 출입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지하 주차장 연결되는 자, 통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상의 주동과 지하 주차장 주동을 연결하는 지하 주차장 연결 출입구가 있죠. 출입구가 있고, 자, 주동 지상 출입구가 있어요. 여기에다 다 연결이 자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동 출입 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화재 또는 비상시에는 이게 여러분 그냥 고정이 되면 안 되죠. 항상 얘는요 무조건 뭐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열어놔야 돼요. 자, 그래서 비상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된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해요. 결론은 아무나 다 들어가서 빨리 뭔가 인명을 구조하거나 자, 뭔가를 자,
여러분 화재가 났으면 빨리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목적 때문에 다 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주동 조리 시스템과 최대 웰패드 사이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웰패드라는 얘기는 각 세대와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원격 검침 시스템. 이 원격 검침 시스템은 이런 거죠.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는 여러분 제가 전기, 가스, 뭐 난방, 급탕, 저 수도 이런 걸 전부 다 사용했을 때 과거에는 일일이 들어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모니터 상에 각 세대가 현재 사용량이 얼마고 여러분 얘는 분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얼마든지 체크 가능합니다. 자, 이게 바로 원격 검침 시스템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각 세대별 원격 검침 장치는 운용 시스템인 동작 불능 시에도 계속 동작이 가능.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시스템이 자, 뭐 불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도 얘는 계속 검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기계 자체는. 그래서 자, 계속 동작이 가능.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출입 시스템입니다. 자, 차량 출입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등록된 차량 외에는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장치를 만드는 게 바로 자, 차량 출입 시스템입니다. 자, 8번에 보면 무인 택배 시스템이 나옵니다. 무인 택배. 자, 무인 택배라는 얘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즘은 우리 택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 택배가 집에 오면 대부분 보면 경비실 아니면 우리 집 앞에다 놓고 하는 경우 많죠. 다행히 집에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받겠지만 그러면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떤 함에다 그걸 집어넣고 가요. 그래서 자, 저한테 문자로 오는 거죠. 지금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아니면 집 안에 있는 웰패드에 택배가 몇 호 함 안에 들어있으니까 찾아가세요라는 신호가 떠요. 이게 바로 무인 택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 택배 시스템을 만드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무인 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 주택일 때는 요 소형 주택인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약 10 내지 15%, 중형 주택 이상일 때는 이거 보통 15에서 약 20%로 삼는 거죠. 전체 세대수에. 자, 이 정도 하라는 얘기. 자, 9번째 보면 여러분 통신 배관실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이 출입문의 크기가 나와요. 출입문. 크기 보면 여러분 최소 높이는 0.7m에다가 곱하기 폭이에요. 폭. 그다음에 높이는 1.8m.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혹시 이 바닥에 여러분 지금 잘못해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최소 얼마 이상? 50mm. 여러분 50mm 5cm입니다. 이렇게 50mm 이상의 문턱을 만들어줘야 먼지도 안 들어올 거고 특히나 또 혹시 물이 차올라도 이거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죠.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의 집중군의 통신실입니다. 자, 집중군의 통신은 독립적인 출입구. 결론. 별도의 출입구,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설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 번째 보면 기본적으로 집중군의 통신실은 적정 온도 유지하여 냉방시설 및 냉방기 고장 시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흡폐기용 환풍기, 즉 얘는 환풍기도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단지 서버실입니다. 단지 서버실. 자, 얘는 서버실은 크기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요 크기는 최소
3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바닥은 이중바닥, 즉 영문으로는 여러분 액세스 플로어라고 얘기했죠. 이걸 설치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항온 함습장치, 항온 항습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온도를 항상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습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만큼 컴퓨터가 자,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볼까요? 출입문의 크기가 있죠. 그래서 0.9m에다가 자, 또 크기가 2m로 제한되어 있죠. 자, 다음에 방제실입니다. 자, 방제실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자, 이 방제실 두 번에 보면 이중바닥으로 설치하라고 나오죠. 이중바닥. 그래서 여러분 이중바닥은 방제실과 단지 서버실에 설치가 되도록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다섯 번째 보면 얘도 자, 항온 항습장치. 항습장치를 설치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모든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설계는 모든 과정을 자, 우리 기본적인 과정을 모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들을 좀 더 조금 함축이 시켜서 여러분 심화 과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